여러분은 오늘도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생수 한 병, 과자 한 봉지, 뭐든 평소처럼 사죠. 며칠 뒤에 같은 걸 사려고 하면 가격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한 달 뒤엔 더 올라 있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물가가 오르는 건 늘 있던 일이니까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은행 앞에 평소보다 사람이 좀 많아도, 뉴스에서 환율이 올랐다고 해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네 정도로만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시작이라는 걸 모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뒤, 석 달 뒤를 돌아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편의점 진열대에 물건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병원에선 수입 의약품이 동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회사는 다음 달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통보합니다. 이 모든 게 농담같이 들리겠지만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어딘가에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정부가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우리의 물가, 저축, 심지어는 일자리까지 영향을 받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빚을 못 갚을 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건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건 폭탄이 떨어지거나 국경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기도 그대로 펄럭이고, 대통령도 여전히 집무실에서 일하고,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 무서운 겁니다. 망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사라지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깨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믿었던 것들, 은행에 가면 맡겨둔 돈을 찾을 수 있고, 마트에 가면 진열대에 물건이 있으며,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 이런 기존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면 법적으로 파산하는 건가? 은행처럼 문을 닫는 건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라는 개인이나 기업처럼 법적으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흔히 디폴트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지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못 갚는 겁니다. 그냥 약속 하나를 어기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의 약속이 깨지는 순간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모든 게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빚을 못 갚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신뢰이고, 그 다음이 환율, 그리고 은행입니다. 이 정부를 믿고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 투자했던 사람들, 거래했던 나라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여파는 결국 여러분의 일상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2017년에 중국에게 진 빚을 못 갚아서 자기 나라 항구를 99년간 중국에 빌려줘야 했습니다. 이건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 건 아니지만 빚을 못 갚는 순간 국가의 핵심 자산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도라는 건 영토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그 나라를 믿어주던 신뢰가 증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지면 모든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럼 대체 왜 나라가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패하거나 무능한 정부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단순하면서도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빚을 쌓기 시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이죠. 이자도 낼 수 있고 갚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쌓이고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하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부채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엔 새로운 빚으로 옛날 빚을 막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리가 한번 끊어지는 순간 빚을 못 갚는 상황이 터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외화, 특히 미국 달러로 빚을 집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빌리는 쪽에선 이게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자국 돈으로 수입을 얻지만 갚아야 할 건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상황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1달러를 사는데 1,000원이 필요하던 나라가 1,500원을 내야 하게 되면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규모는 순식간에 50%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딱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나라는 거의 전적으로 석유 수출에 의존했는데 석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국제 제재, 부패, 엉터리 정책 관리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초인플레이션이었고 결국 빚을 못 갚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만으로 모든 나라의 몰락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오랫동안 간신히 버티다가 단 한 번의 큰 충격으로 무너지거든요. 전쟁이 터지거나 팬데믹이 오거나 주력 수출품 가격이 폭락하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외부 요인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정책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죠. 한 정부가 빚을 지고 다음 정부가 그걸 갚기 싫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에콰도르가 2008년에 딱 그랬습니다. 당시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는 국가 부채의 일부를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일부러 빚을 안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갚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유로 빚을 안 갚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실제로 나라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자를 못 내거나 조금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소식이 퍼지면 신용평가 기관들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나라의 신용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곳들이죠.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가는데 쉽게 말해 이 정부는 제때 돈을 못 갚을 것 같다는 공식 경고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고 서둘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그 나라 돈까지 모두 던지듯 팔아치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붙습니다. 더 빨리 빠져나가려고 더 싸게 내놓게 되죠. 그 결과 통화 가치는 폭락합니다. 그러면 수입품 가격이 급격히 오릅니다. 석유, 식량, 의약품 같은 건 대부분 외화로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달러를 사기 위해 자국 돈이 2배, 3배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가격이 매주 오릅니다. 마트 진열대는 비어가고 정전은 일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은행 계좌가 동결될까 두려워 현금을 찾으려 몰려듭니다. 하지만 은행은 모두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은행들은 출금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시작하고 일부는 아예 무너집니다. 한 은행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다른 은행도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순식간에 다른 은행으로 번져갑니다. 도미노처럼요.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공장들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해고당합니다. 그렇게 실물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일부는 폭동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나라들이 빚을 못 갚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고소할까봐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지불 지연만으로도 이런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고 경제와 신뢰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몇 년 동안 아무도 그 나라에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나라가 빚을 못 갚은 뒤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길고 대부분 고통스럽습니다. 빚을 못 갚은 이후 대부분의 정부는 정상적인 대출 시장에서 차단됩니다. 아무도 더 이상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죠. 항상 돈을 안 갚기로 유명한 친구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는 먼저 부채를 재구조화합니다.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걸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대출자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외부의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IMF 같은 국제기구가 개입합니다. IMF는 위기에 처한 나라에 긴급 대출을 제공하고 세계은행은 장기 개발과 인프라에 자금을 대고 파리클럽은 부유한 나라들의 모임으로 부채 상환을 연기하거나 재구조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관들이 보통 상황이 나빠지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도움은 공짜가 아닙니다. 보통 엄격한 조건이 붙는데 이걸 긴축이라고 부릅니다. 긴축은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공항이나 석유회사, 공공기업 같은 국영 자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걸 거의 항상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자존심과 주권을 파넘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현대판 식민지와 같다고 느끼거든요. 게다가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보조금이 삭감되고 물가는 더 오릅니다. 그리고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부채가 재구조화되더라도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나라는 다시 안정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두 번 다시 빚을 못 갚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걸 확신시켜야 합니다. 그래도 해내는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여러 번 빚을 못 갚았지만 여전히 다시 돈을 빌릴 방법을 찾아냈고, 그리스는 고통스러운 개혁 끝에 천천히 회복했고, 스리랑카는 2022년 빚을 못 갚은 후 IMF와 합의를 맺고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현대에서 가장 좋은 회복 사례 중 하나는 우루과이입니다. 2002년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위기로 인해 대규모 뱅크런에 직면했고 빚을 못 갚을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IMF의 긴급 지원과 미국의 긴급 대출, 심각한 부채 재구조화와 대대적인 개혁 덕분에 우루과이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칠레 다음으로 남미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나라가 되었고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가난한 나라가 그렇다면 부자 나라는 다를까요? 미국도 예외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글로벌 대출 기관들은 미국 달러로 돈을 빌려줍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구조가 다릅니다. 자기 나라 돈인 달러로 빚을 지는 거죠. 그 말은 미국은 언제든지 더 많은 달러를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게 미국이 부채에 관해 가진 독특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달러가 경제에 쏟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이것도 위험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빚을 못 갚을 직전까지 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요. 2011년과 2023년에 정부는 거의 빚을 못 갚을 뻔했는데 정치인들이 부채 한도를 올릴지 말지를 놓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부채 한도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정해진 한도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없고 부채를 관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미국이 그 한도를 계속 올려왔다는 점입니다. 빚을 못 갚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죠. 빚을 못 갚을지도 모른다는 위험만으로도 시장을 흔들고 미국 신용등급을 낮추기에 충분했습니다. 2011년에 주요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부채 한도 위기 직후 미국의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시켰습니다. 미국이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부채를 관리할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에 또 다른 기관인 피치도 정치인들이 또다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합의한 후 미국을 AA로 강등시켰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빚을 못 갚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판에 큰 타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은 또 다른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채 수준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의 200%가 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빚을 못 갚는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부채가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 국민 같은 내부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대한 위험이 낮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오랫동안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특이한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도 여전히 빚을 못 갚을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정치적인 문제나 신뢰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라는 개인이나 기업처럼 파산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국기는 여전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빚을 못 갚으면 그 영향은 개인이나 기업보다 훨씬 고통스럽거나 때로는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 파산의 본질은 이건 돈이 바닥난 게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 순간 투자자들이 빠져나갑니다.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수입품 가격이 피고 물가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결국 은행, 일자리, 일상이 무너집니다.